2015년 10월 인천항 수출 대기장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남아행 컨테이너에 실리기 직전이던 중고차 한 대. 2004년식 흰색 소나타, 폐차 직전의 낡은 택시였습니다. 검색기를 통과하는 순간 세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트렁크 하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될 형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둥근 두개골, 갈비뼈의 곡선, 웅크리고 있는 다리뼈,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네모난 물체 하나. 용접으로 완전히 밀봉된 트렁크를 절단기로 뜯어냈을 때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은 태아처럼 웅크린 백골, 시신과 곰팡이가 핀 달러가 가득 찬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11년 전 실종된 여성 택시 기사 김영애. 그녀는 자신의 택시 트렁크 안에 11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김영애가 사라졌을 때 경찰에 자진 출석한 동료 기사의 한마디에 수사를 종결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큰 돈을 주워 도망갔다. 그날 이후 남편과 딸은 하루아침에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여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재개되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의 차량 세금이 11년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타인 계좌에서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골 옆에서 발견된 10억 원어치 달러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정밀 위조 지폐였습니다. 왜 그녀는 위조 지폐와 함께 차 트렁크에 갇혀 있던 것일까요? 새벽 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누구보다 일찍 나와 성실하게 일했던 개인 택시 기사 김영애. 딸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심야 운행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인천항 신항 보세구역. 수출 대기장에 중고차 수백 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남아행 컨테이너에 차량을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죠. 마침 그 주는 관세청 본부가 내린 도난 차량 밀수출 특별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47번 차량 들어갑니다. 작업반장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이동식 차량 검색기 앞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끌려 들어왔습니다. 2004년식 뉴 EF 소나타, 흰색, LPG. 차체 곳곳에 녹이 슬고 앞 범퍼 아래쪽 도장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인천세관 감식과 소속 오영진이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20년 넘게 인천세관에서 컨테이너와 수출 차량을 검사해온 베테랑이었죠. 화면 위로 차량의 내부 구조가 흑백 음영으로 떠올랐습니다. 엔진룸, 실내 공간, 뒷좌석 아래 연료 탱크까지 순서대로 지나갔습니다. 트렁크 하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에서 오영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음영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네모난 물체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린 형태의 윤곽. 오영진이 의자를 앞으로 바짝 당기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거. 오영진이 중얼거리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에 낀 먼지를 소매로 닦고 다시 썼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본 오영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둥근 형태의 두개골, 갈비뼈처럼 보이는 곡선, 길게 접힌 다리뼈. 사람이었습니다. 적재 작업 전면 중단. 47번 차량 선적 보류. 오영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작업장에 고요가 내려앉았죠. 오영진은 곧바로 인천세관 조사부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동시 통보를 넣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보세구역에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흰색 소나타를 둘러싼 수사관들이 트렁크를 열려 했지만 잠금 장치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첩과 잠금부 주변에 금속이 녹아붙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용접으로 트렁크를 완전히 밀봉해버린 겁니다. 절단기 가져와요. 과학수사대 팀장이 장갑을 끼며 지시했습니다. 고주파 절단기가 트렁크 바닥의 용접 부위를 파고들자 쇳가루와 함께 시큼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밀봉된 철판이 들려 올려지는 순간 수사관 여럿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자세의 백골 시신 한 구. 그 옆에 부식되어
가죽이 갈라진 검은색 칠 가방 하나. 가방 지퍼 사이로 곰팡이가 핀 종이장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원이 핀셋으로 종이장 한 묶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습기와 곰팡이로 반쯤 사갔지만 다발마다 빽빽하게 묶여 있었죠. 무게와 부피로 미루어 액면가 기준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오영진이 차대번호를 조회했습니다. 모니터에 뜬 정보를 읽어 내려가던 오영진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소유자 김영애, 서울 강서구, 개인 택시, 2004년 10월 실종 신고. 오영진이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습니다. 차량 등록은 한 번도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절차도 없었죠. 자동차 정기 검사를 11년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아 서울시에서 수차례 검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까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사를 안 받아서 붙은 과태료가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누군가에 의해 납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덕에 차량 등록이 강제로 말소되지 않고 11년째 유지되어 온 것이었죠. 그리고 불과 2주 전 이 차량이 중고차 수출 브로커 천만식 명의로 수출 말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영진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요청하여 김영애라는 이름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기록 하나가 떠올랐죠. 2004년 10월 23일 저녁 심야 운행 후 귀가하지 않아 남편 유상현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같은 차고지를 쓰던 동료 개인 택시 기사 박정호의 증언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큰돈이 든 가방을 줍고 해외로 나가겠다며 흥분해 있었다.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단순 가출로 분류했고 3개월 뒤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오영진이 수출 의뢰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을 천만식에게 70만 원에 넘긴 인물은 박정호의 아들 박민수 28세. 수출 말소 과정에서 제출된 김영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서 위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영진은 박민수와 브로커 천만식을 세관조사실로 긴급 소환했습니다. 조사실 철제 의자에 앉은 박민수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양평 창고에 오래된 차 한 대 넣어뒀다는 거 알고 있었고 돈이 급해서 가져다 판 거예요. 박민수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트렁크가 용접되어 있었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오영진이 테이블 위에 조사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브로커한테 물어봤더니 수출용이면 상관없다고 해서요. 저는 정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민수가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대답했습니다. 서류는요? 김영애 씨 명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천만식 씨가 알아서 해준다고.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의뢰된 백골 시신의 감정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치아 기록이 2004년 김영애의 치과 진료 차트와 일치했습니다. 후두부에서 둔기로 내리친 함몰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죠.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경찰서 안치실. 유은지가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니폼 위에 급하게 걸친 패딩 점퍼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죠. 안치실 문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하얀 천이 덮인 유골이 보였습니다. 유은지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골 앞에 무릎을 꿇었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11년 동안 엄마가 돈 때문에 우리 버리고 간 줄 알았어. 유은지가 이마를 바닥에 대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그렇게 빌었어.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치실에 유은지의 울음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전담팀 팀장 윤재혁 경위가 사무실 책상 위에
오영진이 작성한 세관 조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차량 수출 경로, 박민수와 천만식의 진술, 위조 서류 정황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윤재혁이 칠가방 속 달러 지폐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국과수 문서감정실이요? 강력범죄수사대 윤재혁입니다. 위조 지폐 정밀 감정건 긴급으로 올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윤재혁이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04년 경찰 기록 속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참고인 박정호 피해자와 같은 차고지 사용, 실종 당일 마지막 통화 상대. 윤재혁이 빨간 펜을 꺼내 그 줄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펜 뚜껑을 닫으며 오영진에게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 세관 쪽에서 수출 서류 위조 건하고 브로커 천만식 조사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쪽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오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혁이 의자를 돌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이름 하나를 입력했죠. 한상우. 2004년 김영애 실종 사건 담당 형사. 2012년 정년퇴직. 윤재혁이 검색 결과에 뜬 연락처를 메모지에 옮겨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 전 그 밤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2015년 10월 20일 서울 은평구.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 화분에 시든 국화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윤재혁 경위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한상우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62세, 정년퇴직한 지 3년. 한때 형사가를 누비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한상우 선배님이시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윤재혁입니다. 윤재혁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네. 한상우가 신분증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천항 수출 차량에서 백골 시신 발견이라는 기사 제목이 보였죠. 한상우가 먼저 그 신문을 접어 옆으로 치웠습니다. 김영애 씨 건입니다. 윤재혁이 탁자 맞은편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꺼냈습니다. 알아. 기사 보고 바로 알았어. 한상우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2004년 당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왜 가출로 종결하셨습니까? 윤재혁이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상우가 한참 찻잔만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관할서에 연쇄 성폭행 사건이 터져서 강력반 인원이 전부 거기로 빠졌어. 김영애 건은 나 혼자 맡았지. 한상우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고지 동료 기사라는 사람이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어. 박정우라는 사람. 박정우가 직접 찾아왔다고요? 그래. 자기가 먼저 왔어. 앉자마자 대뜸 이러더라고. 김 기사가 큰돈이 든 가방을 줍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흥분해 있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어. 한상우가 거실 한쪽 서랍장을 열어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가 달아 안쪽 종이가 비칠 정도였죠. 수첩을 넘기던 한상우의 손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박정우가 한 가지 더 했어. 한상우가 수첩을 탁자 위로 밀며 말했습니다. 같은 차고지의 송기철이라는 사람이 김영애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쪽도 알아보라고 제보를 했어. 실제로 다른 동료들한테 확인하니까 송기철의 미행이 사실이었고 송기철 미행건을 박정우가 먼저 꺼낸 겁니까? 윤재혁이 펜을 멈추고 한상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상우가 수첩의 해당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죠. 박정우 자진 출석, 송기철 미행건 제보. 네, 분명히 박정우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한상우의 대답을 듣는 윤재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펜촉을 수첩 위에 톡톡 두드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확인하셨습니까? 했지.
김영애가 실종 당일 밤 10시 47분에 박정우한테 전화를 걸었어. 3분 22초 통화. 그런데 박정우는 새벽 1시쯤 차고지에서 만나 돈 가방을 자랑했다고 했거든. 시간이 안 맞았어. 한상우가 수첩을 도로 가져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더 안 파셨습니까? 동시에 실종 사건이 3건이었어. 나 혼자서 인력이 없었어. 한상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첩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랐죠. 김영의 명의 차량의 세금이 타인 계좌에서 납부되고 있었다는 건 확인하셨습니까? 못했어. 그 기본적인 것도. 한상우가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윤재혁이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첩 좀 빌려가겠습니다. 선배님. 가져가. 거기 안에 내가 11년 동안 묻어둔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한상우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윤재혁과 수사팀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개인 택시 합동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기름때가 얼룩진 넓은 공터, 가장자리에 간이 사무실과 사물함이 늘어서 있었죠. 수사팀을 맞이한 사람은 정대식, 67세, 은퇴한 전직 동료 택시 기사였습니다. 양주에서 살고 있었지만 경찰 연락을 받고 곧바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정대식이 차고지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영애가 여기로 들어왔는데 평소하고 달랐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자기 택시 조수석 뒤를 계속 들여다보더라고요. 뒷좌석에 뭐가 있었습니까? 윤재혁이 정대식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물었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히는 못 봤는데 평소에 없던 검은 가방 같은 게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정대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그날 밤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더니 박정우한테 전화를 걸고 급하게 다시 나갔어요. 김영애 씨가 선생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그게 나한테 다가와서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정대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영애가 나한테 얘기했으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그 생각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재혁이 정대식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차고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수사팀은 김영애의 남편 유상현을 소환했습니다.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유상현은 61세, 한쪽 다리가 불편한 채로 휠체어에 앉아 나타났죠. 면담실 의자로 옮겨 앉은 유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천항에서 나온 시신이 영애 맞습니까? 네. 치과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윤재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상현의 턱이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2004년 10월 22일 그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며칠째 은지 대학 등록금 문제로 싸웠어요. 그날 밤에도 말다툼을 했고 영애가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상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신 게 23일 저녁이더군요. 18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택시기사가 하루 정도 안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밤새 운행하다 어디서 쪽잠 잔 줄 알았습니다. 유상현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물을 마셨습니다. 윤재혁이 파일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유 선생님, 아내분 실종 신고 직후에 김영애 씨의 생명보험 약관을 인터넷으로 조회하셨더군요. 유상현의 손에서 종이컵이 기울어져 물이 탁자 위로 번졌습니다. 그건 영애가 정말 도망간 거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나 싶어서 알아본 겁니다. 인쇄소 부도나고 빚만 남은 상태에서 은지 학비는 어떻게 하나 막막해서. 유상현이 젖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영애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윤재혁은 대답하지 않고 유상현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면담실을 나온 윤재혁에게 이정민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김영애 씨 실종 당일 마지막 LPG 충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밤 10시 15분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24시간 충전소입니다.
이정민이 출력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충전소 주변에 뭐 있었어?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업 상태예요. 당시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수소문해 봤더니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현재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요. 윤재혁이 출력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만나자. 이틀 뒤 수사팀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32세, 단정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이었죠. 이수진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밤 10시 넘어서 편의점 앞에 택시가 한 대 서 있었는데 여자 기사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매우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윤재혁이 커피잔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한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통화하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한참을 택시 안에 앉아서 뒷좌석 쪽을 자꾸 돌아봤어요. 이수진이 커피잔 위로 시선을 떨군 채 말했습니다. 2004년에 경찰한테 이 얘기하셨습니까? 아무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수진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이라도 한마디 걸었으면 11년 동안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윤재혁이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애 씨의 마지막 동선이 잡혔어. 여의도에서 손님을 내리고 가방을 발견하고 편의점 앞에서 고민하다가 박정호한테 전화를 건 거야. 이정민이 출력물을 정리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박정호는 11년 전에 새벽 1시에 차고지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애 씨 통화 시간은 밤 10시 47분이고 장소는 여의도예요. 시간도 장소도 안 맞습니다. 윤재혁이 커피숍 유리문을 밀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수첩 페이지를 넘겼죠. 세 갈래야. 통화 시간을 설명 못하는 박정호, 아내 보험금을 조회한 남편 유상현, 그리고 아직 정체를 모르는 택시 뒷좌석의 검은 가방. 윤재혁이 주차장을 향해 걸으며 말했습니다. 박정호를 직접 만난다. 내일 안산으로 간다. 2015년 10월 24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계단을 윤재혁 경위와 이정민 형사가 내려갔습니다. 계단 옆 벽에 습기가 올라 페인트가 부풀어 있었고 현관문 앞에 배달 상자 2개가 쌓여 있었죠. 윤재혁 경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쪽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잠금 장치가 딸깍 풀렸습니다. 문을 연 박정호는 57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볼이 꺼져 있었고 낡은 면 티셔츠가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죠. 2004년 사진과 비교하면 20kg 이상 마른 체구였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윤재혁입니다. 박정호 씨 맞으시죠? 윤재혁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정호의 눈동자가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문틀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1초도 되지 않아 표정을 고르고 문을 활짝 열며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집이 좁아서. 방 안에는 접이식 탁자 하나와 이불이 깔린 바닥이 전부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컵라면 용기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 낡은 작업복이 걸려 있었죠. 윤재혁은 작업복에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접이식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인천항에서 발견된 차량권으로 왔습니다. 2004년식 뉴 EF 소나타, 김영애 씨명의. 기억하시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영애 누나 차라면서요. 박정호가 바닥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죠. 2004년에 하신 진술 그대로입니까? 김영애 씨가 큰돈을 줍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했다? 네, 그때 말한 그대로예요. 새벽에 차고지에서 만났는데 가방을 보여주면서 흥분해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윤재혁 경위는 그 대답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죠. 이정민이 옆에서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윤재혁이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김영애 씨 명의 차량이 실종 이후로 한 번도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절차도 없었고요. 그렇군요. 박정호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자동차세하고 영업용 보험료가 2004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년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납부되어 왔습니다. 윤재혁 경위가 파일에서 출력물 한 장을 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매년 과태료가 붙었는데 그것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납부됐더라고요. 박정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죠. 출금 계좌가 확인됐습니다. 윤재혁이 출력물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박정호 씨, 당신 농협 계좌입니다. 방 안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또록또록 울렸죠. 박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동료차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세금이 밀리면 나중에 영애 누나한테 피해가 갈까봐 대신 내준 겁니다. 11년을요?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요. 박정호가 윤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죠. 윤재혁은 그 표정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2004년 11월에 경기도 양평군에 농업용 창고를 월세 15만 원에 임대하셨더군요. 본인 명의로 개인 물건 보관용이었습니다. 그 창고도 11년간 한 번도 해지 안 하고 매달 임대료를 내셨습니다. 박정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가락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윤재혁이 출력물 위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나갔습니다. 창고 임대료 11년 월 15만 원. 김영애 씨 명의 차량 세금, 보험료, 과태료 합산. 매달 약 30만 원가량이 나갑니다. 11년이면 총 3,96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재혁이 출력물에서 손을 떼고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본인 소유도 아닌 실종자 명의의 낡은 택시를 위해 11년간 거의 4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정이 많은 편이라서요. 박정호가 벽에 기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재혁은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정민에게 눈짓을 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윤재혁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박정호가 문 앞에 서서 수사관 두 사람의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계단 위로 두 사람이 사라지자 문을 닫는 박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에 오른 윤재혁이 조수석의 이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유상현 건은? 보험 약관 조회가 실종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2일 밤 유상현이 자택 근처 CCTV에 찍힌 귀가 장면이 뒤늦게 복원됐습니다. 알리바이 성립합니다. 이정민이 태블릿을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빠지겠네. 윤재혁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정민이 태블릿 화면을 바꿔 윤재혁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영애 씨 LPG 충전 동선을 6개월치 분석했는데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밤 11시경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특정 오피스텔 앞에서 반복적으로 충전한 기록이 나옵니다. 단순 영업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에요. 그 오피스텔에 뭐가 있었어? 2004년 당시 소규모 무역회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인데 2005년에 폐업했고요. 윤재혁이 차를 세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영애 씨가 여의도 쪽에 고정 손님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까? 정대식 씨를 다시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김영애 씨가 여의도에 고정 손님이 있어서 밤에 좀 뛴다.
TV 짭짤하다고 한두 번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정민이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대표는 최인호, 2004년 당시 51세, 2005년 출국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교 채널로 소재 파악하려면 몇 주 걸립니다. 윤재혁이 백미러를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일단 최인호는 외교 채널 돌려놓고 위조 지폐 감정 결과부터 기다리자. 가방 속 돈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 사건 판이 바뀔 수 있어. 같은 날 저녁 수사팀 사무실에 유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빗바랜 일기장 한 권을 들고 있었죠. 표지가 달아 꽃무늬가 거의 지워진 노트였습니다. 이사 중에 엄마 옛 옷장 안쪽에서 나왔어요. 유은지가 일기장을 두 손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윤재혁이 장갑을 끼고 일기장을 받아 넘겼습니다. 2004년 10월 초 마지막 기록이 적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그 사람 매번 가방을 들고 탄다. 묻지 말라고 한다. 찜찜하지만 은지 학비가 급하다. 이번 달만 더 하고 그만두자. 윤재혁이 일기장에서 눈을 떼고 유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유은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계속 한 이유가 제 학비 때문이었어요? 유은지가 두 주먹을 허벅지 위에 꽉 쥐며 물었습니다. 윤재혁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일기장은 수사의 중요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유은지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는 유은지의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죠. 윤재혁이 사무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드 위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훑었죠. 김영애, 박정호, 유상현, 글로벌 트레이딩, 최인호. 이정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다음 수수는요? 2004년 여의도 일대의 외환 관련 미제 사건 기록을 요청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재혁이 보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 옆이었죠. 박정호가 김영애의 여의도 부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 윤재혁 경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착한 감정 결과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정민 형사가 옆에 서서 함께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칠가방 속 달러 지폐는 정밀 위조 지폐였습니다. 유관이나 일반 기계식 감별기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모든 지폐의 일련 번호가 2004년 10월 한국과 미국 공조수사에서 수배된 대규모 위조 지폐 유통 사건의 수배 목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련 번호만 조회하면 즉시 적발되는 사실상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이었죠. 윤재혁이 감정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10억짜리 가짜 돈이었어. 이정민이 감정서의 수배 사건명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스모크 스크린. 2004년 관세청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한 위조 지폐 유통 사건입니다. 윤재혁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위조 지폐가 나왔으니 관세법 쪽도 엮여. 세관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겠어. 건의가 받아들여져 합동수사본부가 공식 편성되었습니다. 인천항에서 처음 백골을 발견한 세관원 오영진이 세관 측 파견수사관으로 배치되었죠. 합동수사본부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두 갈래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왼쪽에는 윤재혁이 빨간 펜으로 적은 줄기가 뻗어 있었습니다. 김영애, 시신, 트렁크, 용접, 박정호. 오른쪽에는 오영진이 파란 펜으로 적은 줄기가 나란히 달렸죠. 위조 지폐, 오퍼레이션 스모크 스크린, 글로벌 트레이딩, 여의도, 오피스텔, 김영애 택시. 두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박정호라는 이름이 물음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오영진이 경찰청 외사과 기록을 세관 채널로 조회한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2004년 10월 22일 밤
영등포구 일대에서 위조 지폐 운반책에 대한 긴급 검문이 있었습니다. 운반책 한 명이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검문을 발견하고 급히 내렸는데 가방은 회수되지 못했고 운반책도 끝내 못 잡았습니다. 오영진이 출력물을 화이트보드 옆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윤재혁이 의자에서 일어나 보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애 씨가 그날 밤 마지막으로 태운 손님이 위조 지폐 운반책이었고 그 사람이 검문에 놀라서 가방을 택시에 버리고 내린 거군요. 김영애 씨는 가방을 열어보고 진짜 돈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한밤중에 여자 혼자 그 가방을 들고 경찰서에 가기가 무서웠던 거죠. 이정민이 보드 위의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었던 동료한테 같이 가달라고 전화를 건 거야. 윤재혁이 보드 위 박정호 옆에 물음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박정호도 진짜 돈이라고 믿었다면 범행 이후에 그 돈을 쓰려고 했을 거야. 이 형사,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박정호 금융거래 내역하고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봐. 알겠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오영진의 책상 위에 우편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죠. 봉투를 열자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옛 환전소 이름과 주소, 그리고 타자기로 찍힌 짧은 문장. 2004년 11월 초 한국인 남자가 $100 다발을 환전하러 왔다가 돌려보냈다. 오영진이 메모지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발신 소인은 서울 남쪽 우체국이었죠. 이틀 뒤 오영진이 이태원 일대를 수소문하여 해당 환전소를 운영했던 조영팔을 찾아냈습니다. 71세, 은퇴한 뒤 이태원 뒷골목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환전소를 했으니까 돈을 만지면 압니다. 손끝으로. 조영팔이 마른 손가락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2004년 가을에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100짜리 한 다발을 내밀었는데 인쇄가 미세하게 얕았어요. 진짜 달러는 손으로 쓸어보면 잉크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좀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영진이 수첩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자외선 램프로 확인했죠. 은선의 빛 반응이 진짜하고 달랐어요. 가짜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내가 허겁지겁 돈을 쓸어 담더니 뛰쳐나갔습니다. 오영진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2004년 당시 박정호의 사진이었죠. 이 사람입니까? 조영팔이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확신은 못하겠는데 체격이나 분위기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영진이 사진을 도로 집어넣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인천항 택시 사건 보셨죠? 조영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서 직접 편지를 보내신 겁니까? 조영팔이 찻잔을 들어올리다 멈췄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죠. 그때 도망간 사내를 그냥 보낸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경찰이 잡지 못했고 그 뒤로 잊고 살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날이 떠올라서요. 합동수사본부 회의실. 오영진이 화이트보드 오른쪽 파란 선 끝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환전 시도, 실패, 위조 지폐인지. 왼쪽 라인에서 이 형사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11월 이후로 박정호의 계좌에서 대규모 인출이나 소비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이정민이 태블릿 화면을 보드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영진이 파란 펜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전에 실패했으니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오른쪽 라인하고 정확히 맞물립니다. 윤재혁이 보드 앞에 서서 두 갈래의 선이 만나는 지점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펜을 집어들어 박정호 옆에 물음표를 천천히 지웠죠. 전체 그림이 나왔어. 김영애 씨가 운반책이 두고 간 위조 지폐 가방을 발견하고 겁이 나서
박정호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박정호는 10억짜리 진짜 돈인 줄 알고 김영애 씨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런데 나중에 가짜라는 걸 알게 됐고 시신과 함께 택시를 11년간 숨겼다. 윤재혁이 펜을 내려놓으며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는 거야. 물적 증거가 필요해. 그때 오영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전 대표 최인호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필리핀에 있고 화상 면담이 가능합니다. 이틀 뒤 합동수사본부 회의실 모니터에 최인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2세,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죠. 2005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위조지폐 유통 혐의로 체포되어 5년간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필리핀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영애라는 택시 기사를 아십니까? 윤재혁이 모니터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알죠. 고정 콜로 쓰던 기사였습니다. 최인호가 담배를 빨아들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용도였습니까? 운반책들을 여의도 사무실까지 태워 나르는 거였어요. 김 기사한테는 그냥 늦은 시간에 손님을 모시는 일이었을 겁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2004년 10월 22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인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에 조직원 하나가 환전소까지 가방을 운반하다가 미행이 붙은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검문을 보고 가방을 버리고 내린 겁니다. 그 운반책의 신호는요? 가명을 쓰고 있었고 사건 후에 해외로 빠졌을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모니터가 꺼진 뒤 윤재혁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며 한마디 했습니다. 김영애 씨는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었어. 딸 학비가 급해서 위험한 손님의 정체를 외면한 것뿐이야. 윤재혁이 몸을 일으키며 이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물증을 잡아야 해. 양평 창고하고 트렁크 용접 부위 과학수사대에 정밀 감정 요청해.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 양평군 산자락 아래 농로를 따라 과학수사대 차량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습니다. 길 끝에 슬레이트 지붕에 창고 한 채가 서 있었죠. 녹슨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문 아래쪽으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절단하고 철문을 열자 안쪽에서 퀴퀴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바닥부터 벽까지 11년치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죠. 입구 바로 앞에만 얕은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안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창고 주인이 문 앞까지만 오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바닥 콘크리트에 타이어 아픈 자국 4개가 선명했습니다. 같은 위치에 11년간 차가 놓여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과학수사대원이 입구 쪽 구석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먼지 속에 묻혀있던 금속 찌꺼기가 드러났죠. 용접할 때 튀는 쇳물 방울과 전극봉이 녹으면서 떨어진 찌꺼기였습니다. 수사대원이 핀셋으로 찌꺼기를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윤재혁이 봉투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보다가 이정민에게 건넸습니다. 국과수에 긴급으로 보내. 트렁크 용접부에서 채취한 것하고 성분 비교 요청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박정호의 2004년 이전 경력이 나왔습니다. 이정민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 구로구의 철공소 대한금속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대한금속은 2008년에 폐업했는데 거래처 기록에 고려용접봉 공업사의 제품을 정기적으로 주문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윤재혁이 창고 입구에서 안쪽을 한 번 더 훑어보고 돌아섰습니다. 용접봉 제조사 로트까지 맞으면 박정호를 현장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2015년 11월 12일 인천경찰서 면담실. 박정호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다시 불려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어깨가 더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윤재혁이 탁자 맞은편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정호 씨,
택시 기사 하기 전에 용접 일을 하셨죠? 네, 한 적 있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구로구 대한금속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맞습니다. 양평 창고에서 용접 찌꺼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애 씨 택시 트렁크도 용접으로 밀봉되어 있었고요. 박정호의 턱 근육이 한번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윤재혁을 바라봤죠. 택시 트렁크를 용접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애 씨가 갑자기 사라진 뒤에 차가 차고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견인되거나 도난당할까봐 제가 양평 창고로 옮겨서 보관해 준 겁니다. 동료 차를 보관해 주면서 세금에 보험료에 과태료까지 11년간 대신 내주셨다? 선이었습니다. 박정호가 탁자 위에 올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재혁이 파일을 한 장 넘기려는 순간 면담실 문이 열리며 이정민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복도로 나온 윤재혁에게 이정민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송기철의 아내 강윤자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송기철? 2010년에 간암으로 사망한 그 택시 기사? 네. 아내가 지금 대기실에 있는데 남편이 실종 당일 밤에 김영애 씨를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윤재혁이 복도 끝 대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윤자는 64세, 검은 외투를 입고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 꺼낸 이야기입니다. 강윤자가 손수건을 무릎 위에 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김영애 씨를 좋아했어요. 야간 운행 때 그 사람 택시를 몰래 따라다녔고 실종된 그날 밤에도 뒤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윤재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간암 말기에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영애를 따라갔는데 여의도에서 놓쳤다. 새벽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혹시 그 밤에 무슨 짓을 한 건 아닌지 11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강윤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수건을 다시 움켜쥐며 말을 이었죠. 죽은 남편의 잘못을 밝혀야 제 마음도 편합니다. 윤재혁이 면담실로 돌아와 이정민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의 일시적인 논쟁이 일었죠. 송기철이 미행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박정우가 사후에 은폐를 도운 공범 구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팀 한 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윤재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윤재혁이 보드 위 트렁크 용접이라는 글자를 짚었습니다. 첫째, 용접으로 트렁크를 밀봉하고 11년간 세금의 과태료까지 대납하면서 창고를 유지한 사람이 용접 기술이 없는 송기철입니까? 팀원들이 침묵했죠. 둘째, 윤재혁이 보드 한쪽에 적힌 한상우의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2004년에 경찰한테 송기철의 미행을 제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우입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흘린 정보예요. 윤재혁이 펜 뚜껑을 딸깍 닫으며 말했습니다. 범인이 자기가 지목한 사람이 진짜 범인일 리가 있겠습니까? 수사를 분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던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송기철 알리바이를 확인합시다. 2004년 10월 22일 밤 LPG 충전 기록 복원에 이정민이 자리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뒤 결과가 나왔죠. 송기철 택시가 그날 밤 11시 45분 구로구에서 새벽 1시 30분 영등포구에서 각각 충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이후에는 귀가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행은 했지만 범행 시간대에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거네. 윤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드 위 송기철 이름의 사선을 그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재촉해. 트렁크 용접부 찌꺼기하고 창고에서 나온 것, 그리고 대한금속 거래 기록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박정우를 직접 범행에 연결할 수 있어. 이정민이 전화기를 들었다가 멈칫하며 돌아봤습니다. 팀장님, 박정우 씨 면담실에 아직 있습니까?
윤재혁이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면담실 문을 열었죠. 빈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동행이었기 때문에 박정우가 스스로 나간 것이었죠. 윤재혁이 면담실 안을 한번 둘러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민이 윤재혁의 책상 앞에 급히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박정우가 안산 자택에서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요. 윤재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사라지기 직전에 아들 박민수한테 건 7분짜리 전화가 마지막입니다. 박민수 긴급 소환해. 1시간 뒤 박민수가 수사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지 손끝이 벌겋게 벗겨져 있었죠. 아버지가 전화로 뭐라고 했습니까? 윤재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잘 안 들렸는데 2019년까지만 버티면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끝이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다 끝났다. 어딘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이라고 했습니까? 이정민이 옆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블릿을 빠르게 두드리더니 윤재혁에게 화면을 보여줬죠. 2004년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2004년 더하기 15년이면 2019년이고요. 박정우가 그 시효 만료만 버팀목 삼아 11년간 약 4천만 원을 쏟아부으며 버텨온 겁니다. 윤재혁이 이정민의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잖아. 네. 박정우의 유일한 탈출구가 영구히 사라진 겁니다. 그게 도주의 직접적 동기일 겁니다. 윤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국 긴급 수배 넣어.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있으니까 해양경찰하고 산악구조대에도 협조 요청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윤재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박정우라는 이름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했죠. 국과수 감정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새벽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 해안. 방파제 끝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속초해양경찰이 손전등으로 방파제를 비추다가 그 형체를 발견했죠. 바람에 옷이 펄럭이고 있었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위험합니다. 올라오세요. 해양경찰이 방파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2명이 방파제 위로 올라가 다가가자 박정우가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이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정우 씨 맞습니까? 수배가 내려져 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일으키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죠. 저항 한 번 없이 신병이 확보되어 인천 수사팀에 인계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윤재혁 경위의 책상 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윤재혁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택시 트렁크 용접부에서 채취한 금속 찌꺼기의 합금 성분비가 양평 창고에서 발견된 전극봉 잔해물과 동일한 제조사 동일한 생산 로트였습니다. 이 특정 로트의 전극봉이 유통된 거래처가 전국에서 7곳뿐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박정우의 옛 직장 대한금속이었죠. 윤재혁이 감정서를 내려놓고 이정민을 불렀습니다. 다 맞물렸어. 면담 준비해. 오후 2시 인천경찰서 면담실. 박정우가 회색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이송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볼이 더 꺼져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맞은편에 앉아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정민이 그 옆에 자리를 잡았죠. 윤재혁이 파일을 펼쳐 서류를 한 장씩 탁자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 대한금속 근무 이력서, 양평 창고 11년 임대 기록, 김영의 명의 차량에 대한 세금과 고업료와 과태료 대납 기록, 조영팔의 증언 요약서. 5장의 서류가 부채처럼 펼쳐졌습니다.
이 서류들이 가리키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윤재혁이 서류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호가 서류를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턱 근육이 실룩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저는 안 했습니다. 김영애 씨가 저한테 가방을 맡기고 자기가 떠난 겁니다. 택시는 동료 차가 망가질까봐 창고로 옮긴 거고 트렁크 용접은 밑바닥이 부식되길래 방지하려고 한 정비 작업이었습니다. 박정호가 담요 끝을 움켜쥐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윤재혁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한 장 넘기더니 화제를 바꿨죠. 박정호 씨, 2004년에 도박 빚이 좀 있으셨죠? 박정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경마하고 사채 합쳐서 약 3,500만 원. 사채업자 2명한테 쫓기고 계셨고요. 윤재혁이 이정민 쪽을 힐끗 보자 이정민이 태블릿에서 금융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2004년 11월 이후 박정호 씨 계좌에서 사채 상환 내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빚을 한 푼도 안 갚으셨어요. 10억을 손에 넣었다는 사람이 3,500만 원 빚을 왜 못 갚으셨습니까? 윤재혁이 박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정호의 시선이 탁자 위 서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죠. 윤재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 계산한 거 읽어봐. 이정민이 태블릿을 들고 숫자를 읽었습니다. 양평 창고 임대료 11년, 김영애 씨명의 차량의 세금, 보험료, 검사 과태료 합산. 총액 약 3,960만 원입니다.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가짜 돈을 지키려고 진짜 돈 4천만 원을 11년 동안 쏟아부은 겁니다. 윤재혁이 탁자 위에 손바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정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재혁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면담실에 형광등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울렸죠. 그런데 당신은 2019년이면 이 모든 게 끝난다고 믿고 버텼습니다. 15년만 지나면 자유로워진다고. 박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2015년 7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2019년은 영원히 오지 않게 됐어요. 윤재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4천만 원을 들여서 11년을 지킨 그 비밀을 당신 아들이 70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박정호의 두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요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지만 잡지 않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30초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박정호가 얼굴에서 손을 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애가 먼저 돈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윤재혁은 이번에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맨 아래에서 국과수 시신 감정 보고서를 꺼내 천천히 펼쳤죠. 김영애 씨의 후두부 골절은 최소 2차례 이상의 강한 타격에 의한 겁니다. 한 번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추가 타격이 가해졌다는 소견이에요. 윤재혁이 보고서를 박정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몸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쓰러진 사람을 왜 한 번 더 때립니까? 박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용접으로 밀봉하는 작업이 최소 2시간은 걸립니다. 양평 창고까지 차를 몰고 가서 숨기고 11년간 세금까지 대납하면서 은폐한 건 어떤 해석으로도 당황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박정호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윤재혁이 이정민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정민이 태블릿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수진의 목소리가 면담실에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한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통화하더라고요. 녹음이 끝나고 윤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한밤중에 정체도 모르는 거액을 들고 무서웠던 겁니다. 혼자 경찰서에 갈 수가 없어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같이 가달라고 전화를 건 거예요. 윤재혁이 박정호의 눈높이에 맞춰 상체를 낮췄습니다.
그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면담실에 다시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먼 발자국 소리만 울렸죠. 박정호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리더니 고개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로 떨어졌고 손가락 끝이 허공에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정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윤재혁이 팔짱을 풀고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정민이 옆에서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죠. 영의 누나가 김영애 씨가 전화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손님이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열어보니까 달러가 가득하다고, 무서우니까 같이 경찰서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박정우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습니까?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3,500만 원이요. 박정우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자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놈들이 매일 전화해서 면허 뺏겠다, 아들한테까지 찾아가겠다고 했거든요. 10억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만남 장소는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강서구 외곽에 옛날 자재 하치장이 있었는데 밤에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보자고 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서에 같이 가자는 사람한테 왜 인적 드문 곳으로 오라고 한 겁니까? 윤재혁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깍지 낀 손가락이 풀리더니 양쪽 무릎을 각각 움켜쥐었죠. 그때는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계속하십시오. 밤 11시 반쯤 공터에서 만났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 앉아서 가방을 같이 열었는데 100달러짜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김영애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경찰서 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돈은 무서우니까 빨리 넘기자고. 저는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고 했는데 김영애 씨가 단호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호의 목이 꺾이듯 숙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윤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면담실에 2초, 3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호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리다가 겨우 소리가 나왔죠.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발밑에 비상용 쇠파이프가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가 핸들을 잡고 출발하려는 순간에 박정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뒤통수를 쳤습니다. 면담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정민이 펜을 쥔 손을 멈추고 시선을 내렸죠. 한 번입니까?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핸들 위로 쓰러졌는데 몸이 움직였습니다. 무서워서 한 번 더 쳤어요. 박정호의 두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흘러내렸죠. 비가 왔습니다. 공터에 저하고 김영애 씨밖에 없었어요. 빗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윤재혁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벽식에 초침이 도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죠. 30분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제 택시 트렁크에 용접기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용접기를 왜 갖고 다녔습니까? 대한금속 그만둘 때 가져온 거예요. 가끔 지인들 철대문이나 난간 수리해주면서 푼돈 벌었거든요. 박정우가 얼굴에서 손을 떼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애 씨 시신을 택시 트렁크 바닥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넣었습니다. 덮개를 씌우고 철판을 용접해서 밖에서 안 열리게 막았어요. 2시간쯤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새벽 3시에 김영애 씨 택시를 직접 몰았습니다. 휴대전화로 검색해서 양평에 관리 안 하는 창고를 찾았어요. 새벽 4시 반쯤 택시를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 타고 서울로 돌아왔고요. 박정우가 무릎 위에 손을 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김영애 씨가 큰 돈을 줍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송기철 미행건도 그때 흘린 겁니까? 네. 수사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하려고요. 박정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영애 씨 남편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유상현 씨한테도 김영애 씨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전했습니다. 윤재혁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11월에 양평 창고를 정식 임대 계약하고 김영애 씨 명의 차량 세금하고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걸었죠? 네. 세금이 밀려서 차가 강제로 말소되면 관청에서 실물을 찾으러 올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가방 속 돈이 가짜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박정호의 입꼬리가 아래로 떨렸습니다. 2주쯤 지나서요. 이태원 환전소에 100달러짜리 한 다발을 가져갔는데 환전소 주인이 가짜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10억이 가짜인 걸 안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박정우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눈을 찡그리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죠. 사람 하나 죽여놓고 손에 쥔 게 휴지 조각이라는 생각. 그리고 일련 번호가 수배된 위조 지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라는 공포.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트렁크를 다시 열어서 시신을 옮길 생각은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트렁크를 뜯으면 그 사람 얼굴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11년 동안 한 번도 창고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 앞에서 자물쇠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혹시 가짜 속에 진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심한 줄은 압니다. 윤재혁이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2019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만 기다린 겁니까? 그것만 버팀목이었습니다. 4년만 더 참으면 끝난다고 매달 창고 앞에 갈 때마다 그렇게 되뇌었어요. 2015년 7월에 법이 바뀐 걸 알았을 때는요. 박정호의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2019년이 안 오게 됐으니까 면담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재혁이 파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정호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박정호의 자백, 과학수사 결과, 목격자 증언, 위조지폐 감정서를 모두 통합한 최종 수사보고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2015년 법 개정에 따라 2004년 범행의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소에 법적 장애는 없었죠. 검찰은 추가로 박정호가 2004년 수사 당시 거짓 진술과 송기철 제보를 통한 의도적 수사 방해를 한 점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혁이 유은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은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1시간 뒤 수사팀 사무실에 유은지가 들어왔습니다. 패딩 점퍼 소매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죠. 윤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은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유은지가 윤재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밤중에 정체 모를 돈을 들고 혼자 경찰서에 가기가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었던 단 한 사람한테 같이 가달라고 전화를 건 겁니다. 윤재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유은지의 두 손이 소매를 잡은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죠. 어깨가 한번 크게 떨리고 소리 없이 눈물이 패딩 소매 위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6월 인천지방법원. 방청석이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법정 안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정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박정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1년간 피해자, 가족에게 돈에 눈이 멀어 가출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낙인을 씌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제공했고 아무 관계없는 동료 송기철에게 혐의를 돌려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눈을 떼고 법정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를 배신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던 유은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유상현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박정호가 법정 경위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퇴정 통로로 향했죠. 방청석의 시선이 일제히 박정호의 등을 따라갔지만 박정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로비. 유은지가 아버지 유상현의 휠체어를 밀며 나왔습니다. 유상현은 아내가 실종된 뒤 11년간 주변의 손가락질과 자책 속에서 건강이 무너져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상태였죠. 판결문 사본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유은지가 휠체어를 멈추고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유상현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한 손을 들어 유은지의 손등을 꾹 눌렀습니다. 유은지가 아버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같은 달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은지가 문을 열자 한상우가 서 있었죠. 회색 점퍼 차림에 손에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은지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유상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한상우가 유상현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유상현이 고개를 들어 한상우를 올려다봤습니다. 2004년에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흘린 이야기에 넘어갔어요. 송기철 미행건에 이끌려 수사 방향이 틀어진 걸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한상우가 허리를 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맞지 않는 것도 김영애 씨명의 차량 세금이 다른 사람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한상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시에 실종 사건이 3건이었고 혼자 맡고 있었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상현이 한상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실에 벽시계 소리만 울렸죠. 유상현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한상우가 몸을 낮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유상현이 한상우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은지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인천세관 사무실.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된 뒤 오영진이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죠. 김영애의 일기장 사본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은지 학비가 급하다. 이번 달만 더 하고 그만두자. 오영진이 사본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박민수는 아버지가 체포된 뒤 도박 치료 프로그램에 자진 입소했습니다. 입소 서류의 사유란에 한 줄을 적었죠. 아버지의 도박이 시작한 일을 제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유은지는 어머니의 유고를 수습하여 강서구의 작은 납골 땅에 안치했습니다. 영정사진 자리가 11년간 비어 있었죠. 유은지가 가져온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김영애가 개인 택시 면허를 딴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면허증을 두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유은지가 납골당 방명록을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펜을 내려놓은 유은지가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일기장에 적혀있던 은지, 학비 4글자가 떠올랐죠. 유은지가 두 손으로 유골함을 감싸 안았습니다. 2016년 가을 한 지역 신문이 이 사건을 특집 기사로 실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김영애가 생전에 차고지 동료들 사이에서 불렸던 별명이 소개되었죠. 새벽 언니. 누구보다 일찍 나와 누구보다 늦게 들어가던 성실한 기사였다는 동료들의 회고가 실렸습니다. 10억이라는 가짜 돈 앞에서도 신고를 택한 한 사람의 정직함이 11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위조 지폐 다발은 경찰 증거품 보관소에 봉인되었습니다. 한때 10억의 가치를 가졌다고 믿어졌지만 1년 번호가 찍히는 순간부터 단 한 원의 가치도 없었던 종이 조각이었죠. 인천항 신항 보세구역. 1년 전 검색기 앞에서 백골을 발견했던 그 자리를 오영진이 지나갔습니다. 수출 대기 중인 중고차 수백 대가 줄지어 컨테이너에 실리는 평범한 오후였죠. 오영진이 잠시 멈춰서서 검색기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이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 강서구 김영애의 옛 차고지 앞 도로에 가로등 하나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차고지에서 여전히 야간 운행을 나서는 택시들의 출발을 밝혀주는 불빛이었죠. 비 오는 밤이면 김영애가 마지막으로 핸들을 잡고 나섰던 그 길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